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시작됐습니다. 9월 1일이고요. 완연한 이제 가을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3분기에도 여러분의 어떤 성공 투자를 위한 동행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이제 플러스 마감됐고 상승 종목수도 이제 월등히 많았죠. 그래서 뚜렷한 어떤 강세 기조의 어떤 흐름이었고요. 오늘 전반적인 어떤 업종들 이제 플러스 좋았는데요. 2차 전지 쪽이 좀 약세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감 복귀 영상에서 드릴 좀 얘기 중에서 오늘도 이제 건설사들 좀 좋았죠, 주가가. 건설 업종이 유망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한 리포트도 보면서 제가 왜 건설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망해지는, 그리고 투자 가치가 높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주식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려보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코스닥 업종이 이제 0.7%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약간 좀 중소형 1조 언더에 있는 그런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종목별로도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중소형주 어떤 중심의 어떤 장세가 사실 좀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이 좀 중요하기보다는 지수는 크게 안 움직여도 종목별로는 굉장히 세게 움직일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 흐름이 좀 읽혔는데,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업종이 좀 강하게,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좀 강하게 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추세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번 조정에서 굉장히 많이 낙폭이 과대했던 바이오 주식들, 악재 때문에 빠진 거 말고, 그런 것들은 담아야 된다.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1순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종목들이 하반기 좀 주도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바이오니아 이런 것들 보면 막 미쳤죠, 시세가. 오늘 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0.24% 올라서 32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거의 600 종목으로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고요. 코스닥은 0.74%,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1045포인트, 상승 종목 수도 954종목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런 흐름. 수급은 큰 변동은 없었어요. 외국인이 12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샀고 기관은 300억 팔았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500억 정도 샀고 기관은 600억 정도 팔았고, 선물은 4000계약 정도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은 70조 정도로 회복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의 어떤 흐름도 오늘 무난하게, 니케이 증시가 1.2% 상승하면서 최근에 어떤 요 고점대를 돌파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추세는 좀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콩 항생도 1.1% 상승하면서 전저점대를 완벽하게 벗겨내는 반전을 좀 이루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 보합 정도 마감하면서 최근에 V자 반등을 유지시켜주는 그래도 양봉, 그리고 상해 증시 0.68% 상승하면서 최근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락이 시작했다 보면 되돌린 그 위치까지 와버린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모두 강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그냥 약보합 정도, 그냥 이제 매물 소화하는 정도의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완연하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뚜렷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제 어떤 개별 종목들도 움직이려면 시장이 그냥 쏘쏘한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종목별로도 굉장히 강한 어떤 시세, 조일 알미룸이라는 또 2차전지 양극박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소재 업체가 또 튀는 이런 흐름이, 알미늄 업체가 오늘 굉장히 튀었죠. 2차전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2차전지들이 조금 시들시들해지려고 하니까 새로운 놈이 나타나고 새로운 조그만 종목들이 나타나서 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끝물이기도 한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거고요. 오늘 수급 동향은 외국인이 12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수했는데 고루고루 그냥 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여기 화학, 2차전지, 특히나 이제 여기 LG 화학이죠.
LG 화학의 이제 수급에서 완전히 그냥 외국인의 수급이 그냥 찍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그래서 오늘 LG 화학에서만 외국인이 2,200억을 순매도했다. 그래서 화학 업종의 대부분이 LG 화학의 순매도였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후로는 사실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LG화학이 장대 양봉으로 외국인의 대량 매도 폭탄으로 떨궜죠. 대규모 이제 또 리콜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발생했는데 이거는 추세적인 거죠. 메이저 수급이 대량으로 던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중장기 이동평균선 480일선을 깨버렸어요. 이건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는 어떤 흐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또 이렇게 확 낙폭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슷한 흐름이 NC소프트, 역시나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480일 중장기 이평선을 장대 음봉으로 메이저 수급이 대량으로 던지면서 내리꽂혀 버리니까 이건 낙폭가대로 저가 매수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줄줄 흘러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 LG 화학도 그렇고 NC 소프트도 그렇고 아니다, 뭐 괜찮다, 나아질 것이다. 이런 거에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수급이 가장 먼저 우선하고요. 뭐 개선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어떤 언론 기사라든지 리포트는 그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걸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추세는 걸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중장기 평선을 깨버린다는 거는 추세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LG 화학도 그렇고 NC 소프트도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추세적인 어떤 부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요게 좀 특징적이었고 뭐 골고루 좀 순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500억 정도 샀고, 뭐 운송 장비 이쪽으로 좀 들어왔네요.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은 좀 나왔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들을 한번 보면요, 코스피 쪽에서 카카오뱅크가 진짜 세네요. 890억, 크래프톤 760억 해서 최근에 이제 그 BBIG ETF에 편입된 그런 내용들이 수급에도 좀 우호적인 것 같고요. SK텔레콤 740원 이제 분할 앞둔, 또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건설 업종, 또 해외 어떤 건설 수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고 있죠. 그런 수급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기아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0.8%로 완전히 되돌리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정 때 현대차 그룹 3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가 매수 기회라는 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기아가 가장 기술적으로 탄력이 좋죠. 왜냐하면 중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다는 거죠. 현대차는 깨고 내려왔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여기서 지지받았죠. 그래서 기아는 중장기 이평선 내려오지도 않았죠. 그러면 뭡니까?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낙폭이 과대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를 사는 것보다 기아를 사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거죠. 탄력적인 거죠. 뭐 그런 거는 이제 투자나 이제 이런 전략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성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오늘 바이오 업종으로도 이제 괜찮은 수급이었는데요. 유한양행 4% 상승하면서 중장기 평선을 딱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유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오스코트가 함께 이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존해 있는 그런 어떤 대형 이제 제약사죠. 그래서 중장기 평선을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시키고 수급도 메이저 수급이 붙으면서 올렸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죠. 더존 비전 5% 상승하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는 것 같고요. KCC, 건축자재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죠. 그래서 건설 업종에 대해서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건설 업종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유망해지는 그런 업종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투어 같이 이제 컨택주들 1등 업체들 있죠.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은 이제 괜찮습니다. 1등 업체들이니까 승자 독식이 이제 게임의 1등 업체들.
그래서 이렇게 좀 되고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뭐 장악을 했습니다. HLB 9% 상승하고 880억, 바이오니아가 18% 상승. 야, 이게 바이오죠. 예, 바이오의 위력은 이런 거죠. 예, 2만 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9만 원입니다. 예, 곧 5배겠네요. 예, 그만큼 바이오의 위력은 이렇게 좀 나타나고요.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이, 와, 저도 이제 사전 예약을 해서 다행히 받았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예, 매력적이고. 근데 지금 뭐 예약하면 9월달, 10월달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뭐 엄청난 인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 KH 바텍이 10% 튀는 모습. 또 백신 관련돼서 한국 BNC 요것도 지금 계속 올라가네요. 9% 상승. 폴더블 관련돼서 BH 3.5% 상승하고 오늘 수급도 좋았습니다. 이거 고민했는데 그냥 놔뒀는데 하여튼 가네요. 레고캔바이오가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4% 상승. 폴더블 관련주들이 오늘 수급도 좋았고 시세도 좋았네요. 세경 하이테크가 6% 상승. 제넥신이 오늘은 좀 1% 반등을 좀 만들어줬고요. 역시나 폴더블 관련된 파인테크닉스가 10% 상승. 쌍거리 수급이죠. 파마리서치, 강보합 정도. 유바이오로직스 백신 관련해서 2% 수급. 그래서 이렇게 되고 바이오 종목들이 많았고 폴더블 관련주들이 많았다. 그래서 폴더블의 모멘텀이 조금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수급 동반해서 굉장히 강했다. 예, 이게 좀 특징적인 어떤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면요, 뭐 이렇고요. 네이버가 오늘 1% 정도 상승했고 오늘 삼성바이오 약보합, 셀트리온도 약보합 정도. 예.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오늘 강했죠. SK텔레콤하고 크래프톤. 예, 이렇게 좀 강했던 특징점이 있었고요. NC는 오늘도 이제 3% 약세를 좀 보이는 흐름이었네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제약도 1%대 약세, 에코프로비엠 4% 약세로 이제 2차전지주들 좀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 펄어비스 5% 조정인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봐요. 위에서 변동성은 크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다. 그리고 바이오니아가 이제 18%, 위메이드 최근에 게임주들 뭐 좋은 것들은 세대 교체처럼 발생되는 시세인 것 같아요. 13% 위메이드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환경 관련주 오늘은 5% 빠지는 흐름. 에코프로 8% 빠졌네요. 예, 그러니까 요 고점을 형성시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클래시스가 8% 조정 약세네요. 이거 여기서 좀 팔아야죠.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오면 정리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게 거의 이제 고점 부근에 나타나는 패턴들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떨어지니까 얘기 드린 게 아니죠. 제가 계속 이제 여기서 부근에서 계속 이제 정리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특징점들, 하여튼 뭐 바이오 중소형 바이오들 굉장히 좀 좋았던 흐름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계룡건설 중소형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계룡건설 4.9% 상승, 코오롱 글로벌 3.7% 상승, 그리고 SGC 이테크건설도 4%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최근에 건설 업종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CM 생명과학도 5.9% 상승하면서 이거 너무 기회였죠. 이거 진짜 기회였다는 거. 하여튼 뭐 앱클론 3% 상승, 저점을 다 이제 지나가는 그런 형태의 시세들이 좀 나오고 있고 태고사이언스 2%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리더스 최근에 흐름 좋죠? 신고가 내는 흐름 2%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안토로지는 5% 상승하는 흐름. 최근에 인트론 바이오가 조금씩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리포트 제가 분석 자료를 좀 올려드렸었죠. 아미코젠도 4.8%로 저점을 좀 다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 1.7% 조정,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2%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유진테크가 2% 강세를 보였네요. 그래도 최근에 잘 받쳐준 것 같아요. 다른 반도체보다 좀 지지력을 좀 보이는 어떤 형태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의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은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세진중공업은 이제 풍력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죠. 이렇게 체크를 하면 올릭스도 이제 있죠. 예. 올릭스 같은 경우도 오늘 1.2% 상승하면서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뭐 작년 말부터 계속 이어지는 형태인데 유망한 또 유전자 관련된 기업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MC넥스 4.6% 상승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주랑 비슷한 궤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룹주 반등 나오면 같이 올라가는 시차는 있겠지만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요, 건설 업종에 대한 얘기 한번 보도록 하죠. 교보증권에서 위클리 이제 리포트인데요. 최근에 이제 건설 업종이 굉장히 좀 핫하죠. 시장 대비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뭐 종목별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 업종을 상당히 좀 붐해줬던 또 이슈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5년간 250만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 이렇게 또 공약을 이제 내세웠죠. 그리고 이제 여권의 또 유력한 대선 주자죠, 이재명 캠프에서도 기본주택을 포함한 300만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어떤 공급 대책도 올해부터 이제 196만 호, 200만 호.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 경기 어떤 업사이클로 지금 들어가는, 공급하는 그런 확대하는 그런 기조의 어떤 정책 사이클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대형 건설사, 뭐 중소형 건설사 할 거 없이 기술적인 차트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다 더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명분이 약간 좀 앞서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피킹해가지고 포트의 이제 일부의 어떤 비중을 채우는 게 저는 지금부터의 어떤 안정적이면서도 시장 대비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수익률을 내는데 좀 중요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또 멤버십 분들에게도 지난 주말에 유망한 건설주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좀 제시해 드렸는데요. 내용 한번 보죠. 정부가 총 14만 가구 규모 3차 신규 공공택지 10곳을 발표했습니다. 의왕, 군포, 안산 4.1만, 화성, 진안 2.9만, 인천, 9월 1.8만, 화성, 봉담 3 1.7만 등. 다만 입주는 2028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서 이게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공급하는 게 뭐 갑자기 뭐 어떤 해에 100만 호를 공급하고 이렇게 안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죠. 건설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종목군들도, 건설 업종의 어떤 종목군들도 결국은 좀 점진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건 모르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이클이 업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다는 건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수도권 30만 호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24년까지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 청약 10만 호 추가 실시하고, 기존 매각된 택지 내 공급 예정 물량 6.4만 호 분양 초기화 병행, 총 16.3만 호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 대비 1에서 3년 정도 앞당겨져서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수도권 공급을 얼마나 많이 해주고 빠르게 해주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그리고 이제 주택 부족 사태가 다른 어떤 지방보다 좀 심각하고, 또 이제 가격 상승에 의거해서 지금 좀 약간 좀 양극화가 벌어지는 게 좀 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수도권의 공급을 얼마나 많이 빨리 하는지가 좀 관건이죠. 그래서 뭐 재건축을 좀 빨리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결국 수도권 지역에 빨리 공급을 해야 된다. 주요 지역에. 그 부분에 좀 포커싱이 많이 돼 있고,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 있어가지고도 보다 좀
수도권에 이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주택 사업의 어떤 기업들, 건설사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은행이 1.3개월 만에 기준금리 0.2%포인트 인상한 0.75% 인상 발표를 했죠.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이자 상승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올해 이제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야권의 이제 유력 주자인데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는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층 LTV 80%로 인상해서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계획하겠다. 젊은 층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정책을 좀 강화하는,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은 현 정부 공급 대책, 그리고 이재명 캠프, 윤석열 캠프 등 여야 공이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대선 시즌에서 대선 주자들의 어떤 정책 공약 해서 정책주, 대선 정책주 이런 것들이 좀 막 크게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건설 업종이 뭐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 또 사이클이 이제 상승 사이클로 좀 가는 그런 어떤 길목에 있기도 하고 또 대선을 앞두고서는 대선의 어떤 정책주로서의 어떤 테마적인 어떤 분위기, 수급까지 이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에 연동된 어떤 이제 건설 업종의 주가 사이클은 점진적인 어떤 스타일로 가는 데 반해서 이거 뭐 대선 정책주 막 이런 것들 막 엮이고 이러면 이렇게 막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정책주의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 요 정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실질 공급 규모에 대한 실현 가능성 논란이 있겠으나 공급 확대 기조는 유지되어 건설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된다. 제가 보는 포인트 딱 요거예요. 제가 건설업종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이제 강조드리기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여야 공이 이쪽에 대한 정책을 이제 내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기조의 어떤 흐름이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건설업종 전반적인 어떤 우호적인 메이저 이제 큰 손들 수급이 들어오는 게 명확히 좀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명분이 뭘지는 나중에 찾을 수 있겠죠. 먼저 돈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그 팩트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되죠. 저는 이제 그 돈의 흐름을 먼저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는데 돈의 흐름을 보고서 왜 이 자금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보고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건설 업종에 대해서 제가 뭐 건설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미리 막 예측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돈이 움직이는 걸 저는 본 거죠. 그래서 건설 부동산 쪽에 건설 뭐 경기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뭔가 이유가 있겠다 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저도 이제 그쪽을 좀 파고든 거죠. 이 종목들 보니까 차트 모습이 다 비슷한데 차트 모습이 다 비슷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수급이 무차별적으로 건설 업종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였죠. 그걸 저는 이제 발견한 거고 그 이유를 찾으면서 이런 내용들과 건설 어떤 경기가 사이클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를 좀 파악한 거죠. 아셨죠? 제가 어떻게 업종과 종목들을 이제 발견하고 전략을 짜고 좀 확신을 가지면서 명분을 찾는지 그렇게 한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KB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가격 인상이
본격화된다 해서 최대 이제 한 20%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좀 언론 보도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뭐 삼성이 이렇게 15에서 20%를 뭐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공급 부족, 쇼티지가 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내년에도 여지없이 쇼티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도 업체 대만 TSMC가 이제 가격 인상을 했고 또 이제 다른 어떤 또 이제 3사 뭐 5위권 업체들 뭐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미국의 SMIC 등의 어떤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도 이제 올리는 게 당연해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 이제 파운드리 가격 인상은 처음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파운드리 수요가 공급을 30% 초과하면서 파운드리 가격 현실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그룹이 삼성전자가 240조 규모의 이제 투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파운드리 중심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기존 계획이었던 2030년까지 171조 원 대비해서 3, 4년 정도 앞당겨져 조기에 집행된다는 거. 이게 이제 반도체 쪽의 핵심이었고 또 이제 바이오 쪽은 또 CDMO,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하겠다.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 그게 또 핵심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기 집행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지션에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 비메모리 관련된 장기적인 어떤 요 투자 사이클에 부합되는 기업은 사실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관련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7나노미터 이하 선단 공정 시장을 TSMC와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구조를 선제 적용한 3나노미터를 내년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해서 TSMC, 인텔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경쟁 심화되겠어요. 인텔까지 가세하고. 그래서 탑픽으로는 삼성전자, 한솔케미칼, 원익 IPS 이렇게 비메모리에 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원익 IPS는 이제 뭐 당연히 메모리 쪽에도 이제 장비를 하지만 비메모리 쪽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탑픽을 꼽고 있습니다. KB 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좀 예상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략을 짜볼 수 있다. 요게 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방산, 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괜찮죠. 또 이제 하반기에 그 10월 달에 또 누리호 발사 내지는 하반기에 여러 가지 어떤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 뭐 아이폰 13의 신제품에 또 저궤도 위성 인터넷, 또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큰 모멘텀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우주항공 관련주들 굉장히 좀 모멘텀이 즐비하고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이 좀 전망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이 방산 사업도 같이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산 관련된 대한민국 2022년 국방 예산 발표한 부분이 또 적지 않은 어떤 중요도를 좀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22년 국방 예산으로 55조 2277억 원을 편성을 했다. 작년 대비해서 4.5% 증액된 수준, 작지 않죠? 그래서 전체 정부 예산 대비해서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예산에서 거의 10%가 국방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 중 전력 유지비는 37조 원 정도, 이게 이제 군 장병들 유지하고 뭐 봉급 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방위력 개선비, 요게 이제 군비, 방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작년 대비 2% 증가된 수준이다. 예산 대부분이 첨단 무기 개발 및 획득에 배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정찰 위성,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장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 뭐 다 이게 LIG 넥슨이라든지 뭐 한화 시스템, 요런 기업의 포지션이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방위력 이제 개선비에
80% 이상을 국내에서 사용하기로 선언한 정부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비행기 사오고 뭐 헬기 사오고 뭐 이런 거보다는 국내에서 이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작년 대비 2% 증가된 수준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방산업체에게는 높은 어떤 수혜를 주는 그런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방위력 개선비의 증감은 제한적인 상황이나 국산 무기 중심의 예산 정책을 수립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방위력 개선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사용하겠다고 시사했고 기존에 진행하던 해외 무기 체계 조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이제 또 이제 비행기나 이런 것들 만드는 기술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국내 방산업체가 접근 가능한 예산은 전년 대비 9% 증가된 상태로 추정되며,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국 실질적인 어떤 뭐 성장률이라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업체들의 성장 속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로 레이더, 유도무기, 방산 IT 등 첨단 무기로 예산이 집중되는 모습이며 이에 따라서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이 최대 수혜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LIG 넥스원은 매출의 100%를 해당 제품에서 획득하고 있죠. 한화 시스템의 경우에도 매출의 70%가 레이더 및 방산 IT에서 발생하기 때문. 특히 LIG 넥스원의 경우 22년부터 LSAM 양산에 관련된 대규모 수주 발생이 기대가 된다. 한화 시스템의 경우에도 TICN-2에서 최대 수혜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그래서 첨단 무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요 두 방산 기업,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지만 요 기업들이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경항공모함과 관련된 국방 예산이 수립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는 경항공모함 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72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TF와 조직이 정비될 전망이다. 경항모 도입에 척당 약 2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2030년대 초반까지 획득을 목표로 계획 수립 중이다. 이거는 뭐 우리 조선사가 아마 만들어야겠죠? 어차피 이제 조선사들이 우리는 뭐 기술력이 높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이 지금 국방 예산에 관련돼서 최대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요 점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제가 조엘 알미늄 리포트를 이제 보고 오늘 이제 나온 리포트죠. 요 종목이 이제 오늘 결과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요거를 제가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어떤 보고서라든지 어떤 기사라든지 어떤 분석하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때는 제가 또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서 이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다 저점 부근에서 이제 올려드리고 제가 그러진 못하지만 조엘 알루미늄은 사실 조금 부담 있는 어떤 위치이기도 했어요. 이거 좀 2차전지 좀 끝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기존에 부각되지 않았던 분야, 뭐 알미늄, 이제 양극박의 어떤 핵심 소재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부각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부각되면서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 전혀 다른 어떤 부문에서 또 튀고 전혀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가 튀는 것들이 약간 끝물의 어떤 성격이 있는 그런 어떤 시세인데 올라온 상태에서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조엘 알미늄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근데 어제 종가를 보면 최근에 어떤 저점이 이제 3월 달이라 치면 600원 정도잖아요. 3배가 넘게 지금 오른 상태에서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거의 설거지식의 리포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이거 딱 오전에 이제 리포트 보면서 참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제 이 리포트를 이제 보고도 올려드리지 않고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 결국 이제 2차전지 섹터의 어떤 흐름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상당한 기간의 어떤 조정세로 성장은 계속 하겠죠. 근데 좀 조정이 좀 깊은 오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조그만 기업이 시총이 이제 뭐 이렇게 올라와도 2,500억이니까 여기 이제 600원에서는 얼마입니까? 시총이 600억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600억, 700억. 이런 것들 끌어올려가지고 위에서 리포트 나와가지고 막 좋다고 해가지고 개인들 상한가 하니까 막 이제 흥분해서 사게 만드는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뭐 어떤 리포트가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어떤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투자자들이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지만 이거 나오는 시점 자체가 이거는 사실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뒤통수 맞는 그런 위치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 이제 딱 요 리포트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주가 위치에서 이런 게 나온다. 이건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나온 거는 어떤 스타트 라인에 선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끝물 단계에서의 어떤 이 뭔가 꼬드기는 식의 어떤 시세 흐름, 주의가 필요한 그런 흐름이었다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좀 오전에 보고도 좀 언급드리지 않았던 이유였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는데요. 이슈 정도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문득 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했어요. 어떤 기업, 이제 어떤 종목을 정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이제 뭐 3년, 5년, 뭐 7년 이렇게 넘어가는 보유를 하면서 하는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 성공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큰 어떤 업적을 이루고 투자의 대가가 된 투자들도 있지만 저의 관점에서 저는 제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춰볼 때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져가는 투자는 저는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자산의 뭐 1%, 2% 이런 정도는 그냥 그렇게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제 자산을 크게 이렇게 형성시키는 어떤 비중 정도 그리고 메인 전략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어떤 업종이나 어떤 기업에 대해서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셀트론 그룹주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정기적인 투자 매력을 가지면서 전략을 가져가지만 사이클적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오르고 오버슈팅 나온 지점에서는 팔고 또 이제 너무 저점 이렇게 되면 또 사고 이런 좀 뭐랄까요 좀 적극적인 어떤 능동적인 어떤 사이클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성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어떤 스타일과 이 전략들이 제 성향에 의거한 어떤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이제 고려를 하시고 참고하시라는 거죠. 강요를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각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어떤 종목을 2차전지 종목을 10년 보유해서 10배를 벌 수 있는 건데 그 10년 중에서 정말 반토막의 시간도 있을 거고 3년 동안 뭐 옆으로 기능 기간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이렇게 자신의 성향에 맞으면 10년을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견디면서도 수익을 내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3년의 횡보나 횡보 기간을 저는 견디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향이죠.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제 성향에 맞아서 그걸 가지고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오래 홀딩하는 전략을 가지고서 하면 제 자체의 어떤 인생의 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런 제 성향에 의한 전략이다는 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된다. 자신의 성향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을 추구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얘기를 좀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인생을 활력적이고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항상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걸 뭔가 좀 찾아서 그래도 타이밍은 100% 맞출 수 없다 하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그 가깝게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그걸 추구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미지의 세계를 가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정답을 찾아서 가고 싶고, 예, 그게 이제 제 성향에 맞는 거죠. 그래서 딱 정답이 있는 것보다는 정답이 없지만 여러 경로라 여러 어떤 방법론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딴 어떤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오늘도 좋은 장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가 또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또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